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의 금서였던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과거부터 인간들이 집착한 순결과 쾌락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유난히 드셌던 여고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기본이고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는 대놓고 선생님한테 야한 얘기를 해달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정도는 정말 순한 맛이 된 세상이긴 하지만요.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이 데카메론을 발견했는데 이 책을 보자마자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우리 학교에 금서로 지정되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금서라니 저는 이제 어른이고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자유와 그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한 순간 저는 엄청 짜릿했습니다. 내용과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이 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문학 선생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 책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강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부부가 나무 아래에 있다가 남편이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새 부인이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남편은 나무 위에서 그 꼴을 보고 화가 나서 난리를 치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는데 부인과 외간 남자는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나무 위로 올라가자 다시 이 둘은 바람을 피웁니다. 남편은 이걸 보고 자기가 올라갔던 나무가 요술나무라고 합니다. 요술나무만 올라갔다 하면 아래 세상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문학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들어서인지 이후 반 친구들 한두 명씩 책상 위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놓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문학 선생님이 수업에서 데카메론 내가 그렇게 읽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 그렇게 읽었었더라 하면서 저희들한테 너는 대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겨우 금서나 읽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문학소녀들이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창 호기심 왕성할 여고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데카메론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통하겠나 싶으면서 당시 선생님도 참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 이 책은 대단한 금서는 아니었지만 앞에 있다면 은근 한 번쯤은 궁금해서라도 들춰볼 만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도서관에서 가서 만나면 읽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 얘기에 따르면 저는 이 책이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고 짐작했어요. 얼마나 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시각적인 콘텐츠가 충분한데 요즘 굳이 이런 글자로 된 옛날 책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야한 걸 찾자면 훨씬 더 정도가 심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문학 선생님도 애들의 잠을 깨우려고 문학 선생님스럽게 자극적인 얘기를 해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책이었고 부모님한테 읽다가 들켜도 딱히 혼날 것 같지 않아서 이 데카메론에 대한 금서 조치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닥 호기심이 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문체로 쓰여졌고 배경은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행할 당시의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책에 의하면 이 흑사병은 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게 했고 국가들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혹은 여전히 자신의 생활과 신념을 지키면서 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시기를 문화가 부흥하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된 시기라고 배웠지만 사실 진정한 르네상스 시기는 다른 의미에서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이 시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차별한 흑사병과 그로 인해 변해가는 생활상들은 인간과 신의 연관성이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삐에 묶여 자라던 말은 고삐가 풀리면 자유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당시 인간이 느낀 감정이 그런 망아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데카메론의 데카는 그리스어 10의 의미로 영어에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따로 데케이드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론의 헤메라이는 날 또는 일이라는 뜻으로 데카메론은 열흘 혹은 10일간의 이야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숫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했던지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도 여자 7명에 남자 3명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10일간 모여서 하루에 10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7명은 성당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가족들에 대해 막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함께 모여 다니기로 합니다. 다만 여자들끼리는 모임이 잘 이끌어지지 않아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성당에 3명의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모인 10명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들 여러 지역에 걸쳐 갖고 있던 별장들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함께 행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다니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다 같이 모여 하루하루 그날의 왕을 돌아가며 뽑아서 지금 말로는 진행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진행자는 각각 이야기할 사람들을 지정해서 10명이 다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이 하나씩 하루 동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열흘 동안 함께 모여 하게 된 100개의 이야기를 적은 게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같이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의 얘기로 주 소재는 대부분 다 남녀관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중 하나는 술탄 왕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다른 왕에게 떠나보냈는데 중간에 여러 사고를 겪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미모가 훌륭해서 바라보는 남자는 모두 사랑에 빠지고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는데 여러 사고와 공주의 미모로 인해서 공주는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다 마침 아버지인 술탄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현명해서 공주가 여러 남자들을 거쳤음에도 공주와 짜고 술탄에게 거짓말을 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다른 나라의 왕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이야기를 들은 7명의 부인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저자가 부인들이 한숨을 쉰 이유가 부러워서라고 해석을 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관점으로 봐도 상당히 솔직하고 노골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4세기가 배경으로 당시 중세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암흑기로 당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문학작품들도 대부분 금욕적이고 억눌린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게 억누를수록 반작용이 세지는 건지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쩌면 중세시대가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낸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생활상, 특히 화장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신기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책에 이와 같은 사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이야기상으로나 실제 데카메론 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데카메론을 읽은 화가가 나중에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당시 화장실은 이 그림처럼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을 막고 그 위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배설물이 집과 집 사이 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러니 흑사병이 돌지 싶었는데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저 사람은 주인공인 안드레우초로 말을 사러 나폴리에 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에 안드레우초는 여자가 자신에게 반했다고 생각해서 들떠서 얼른 찾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냥 반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이성을 초대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이 여자는 안드레우초와 어릴 때 헤어진 배다른 여동생이라면서 안드레우초를 집에서 자고 가라고 설득합니다. 이는 말을 사러 나온 안드레우초의 많은 돈을 뺏으려는 여자의 사기 행각이었어요. 여동생이라는 여자는 안드레우초를 용숭이 대접했고, 속옷만 입고 자려던 안드레우초는 배가 불러서 화장실에 갔다가 저 그림처럼 화장실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다는 걸 깨닫고 문을 두드리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끝내 그곳을 떠나서 원래 자신이 묵기로 했던 여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바다로 가서 몸을 헹궈야겠다고 마음먹은 안드레우초는 우연히 묘지를 털러 가던 두 도둑과 만나게 됩니다. 돈을 뺏긴 안드레우초는 도둑들과 함께 묘지를 털게 되는데, 이 묘지는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안드레우초가 도둑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자 도둑들은 안드레우초를 묘지에 가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도둑들이 들어와서 안드레우초를 운 좋게 이 묘지에서 탈출하게 해줍니다. 도둑들이 훔치려고 했던 묘지에 묻힌 사람은 성직자였는데, 이 성직자의 값비싼 반지는 안드레우초의 손에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안드레우초는 몸을 씻으러 우물가에 갔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우물에 직접 들어가서 몸에 묻은 똥을 씻어내는데, 사포화까지 더해진 저 장면과 안드레우초가 우물에서 몸을 씻고 그 물을 마을 사람들이 퍼서 쓰는 장면들이 쓸데없이 떠올라서 너무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종종 등장하는 몰래, 살며시, 조용히 이런 표현이 남이 모르는 행동은 죄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지킬 수 있다는 당시의 발상이 담겨 있다는 해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지금과 같은 신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상당히 문란하고 인간적인 신들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던 유럽 같은 배경 하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진 않았는데, 아마 지금보다 이야기 구조가 많이 허술하고 묘사나 반전 등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념이 당시에는 개발되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은폐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복잡한 사건이 생기고 심리도 복잡해지는데, 당시의 인간들은 상당히 솔직해서 뭔가가 들킬까에 대한 염려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비밀을 숨기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데카메론은 미음사의 3권짜리 책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읽었지만 이야기 구조가 그닥 발달하지 않은 듯 보이는 몇백 년 전 시대에 제가 잘 모르는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해외 올로케, 문화나 종교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다른 소설보다 재미가 덜해서 1권까지만 읽고 더 읽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요술나무 이야기는 이 책 1권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꼭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나머지 2, 3권에서 찾아서 읽어볼까도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찾아서 읽는 것조차도 책의 문체가 다소 재미없고 좀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야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이 민감해진 우리에게 이 책은 어떤 구체적인 묘사나 마치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듯한 현실감, 현장감, 그리고 이야기의 힘 같은 게 너무 부족했습니다. 또 이야기에는 좀 쓸데없어 보이는 사족이 많이 붙은 느낌인데 막상 이야기 구조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마치 기름기를 쏙 빼서 잘게 잘라 말린 종이고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야한 얘기를 몰입감을 높여주는 그 디테일한 묘사는 마치 옛날 한국 영화에서 보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불꽃이 타오르거나 천둥이 치는 창가로 화면이 돌아가듯이 한껏 욕망을 채웠다, 재미를 봤다,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를 봤다는 식의 표현은 한국어로 옮긴 역자에 의한 표현이겠으나 아마 최대한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굳이 이런 식으로 살짝은 속되게 표현을 한 듯한 느낌은 당시 이 책의 문체 자체가 그런 느낌으로 쓰인 것이려나 싶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신이 노하셨다거나 벌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옛날 얘기를 하는 10명의 남녀들은 상황을 너무나 아름답게 즐기고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잘 살아남거나 정말 독실하게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신적인 존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긴 한 걸까요? 솔직하고 문란한 관계들을 다루면서도 이 책은 여전히 순결의 고귀함과 쾌락, 욕망에 대한 금기에 대해 다룹니다.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게 신을 섬겨야 할 것 같은 성직자나 수녀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보통은 왜 하필 성직자가 그럴 수가 있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직자나 수녀가 왜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의 편견인 걸까요? 보카치오라는 저자 자체가 일부러 그렇게 냉소적으로 묘사를 한 것인지 당시 사람들이 중세라는 암흑기 배경과는 달리 정말 솔직하고 노골적이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인간의 쾌락에 대해 다루니 뭔가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결이라는 걸 가치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인간은 왜 굳이 자신을 옭아매는 가치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테스트하고 훈련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저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순결보다는 의리 차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카메론이 쓰여진 시대에는 모든 가치 위에 쾌락이 1순위였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억압과 절제, 자유와 쾌락이 바이오 리듬처럼 물결치면서
구성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카치오의 시선이 그런 쾌락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쓰여진 어투나 문체나 다른 10명의 남녀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요. 그냥 다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꽤나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10명의 남녀들이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식의 비판을 통해 이 책이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으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야기 속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계속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이중적으로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 순수한 척하는 남미세들처럼 말이죠.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는 10명의 남녀들은 상당히 건전하고 자신들만의 정책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 남녀들의 모임 자체가 이들의 이야기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그렇게까지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1권에서 아직까진 자신들의 욕망을 잘 제어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밖에 사람들은 모두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별장을 돌아다니면서 새가 쥐적이고 예쁜 꽃이 핀 정원을 즐기는데 이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그들도 결국은 서로 사랑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립되었으나 그 안은 꽤나 아름다운 세상. 이런 배경은 꽤나 로맨틱하고 심지어 좀비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갇힌 상황에서도 많은 로맨스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랑 둘만 남았어. 네가 여자라면 그 남자랑 결혼할래? 이런 식의 밸런스 게임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 무인도의 상황이 꽤 많은 젊은 남녀에게 아름다운 상황으로 벌어졌으니 이 책의 결말은 결국 솔로 탈출이 되지 않을까요? 책 초반부터 이 남녀들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데카메론을 전부 읽으면 끝부분에 커플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젊은 다수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서 생활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어장관리, 여미새, 남미새 등이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다들 솔직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남자를 멀리서 유혹하기만 할 뿐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람 간에는 때때로 얄미움과 질투심 등의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미묘한 감정은 대체로 이야기 속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묘하기도 하고 이야기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데 대부분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 속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나 인간들의 이야기는 현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한 느낌을 주죠. 그런 이유로 현실감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절대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데카메론의 시대에는 정말로 그런 미묘한 감정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얄미움, 질투심 이런 드러내지 못하는 얄궂은 감정들은 솔직하지 못한 시대에 더욱더 배가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게 원시인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질투심과 얄미움 이런 세밀한 감정은 어쩌면 사람들이 솔직하고 무뎠던 과거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갈래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10명의 남녀들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재밌어 보였습니다. 전염병 와중에도 음식은 하인들이 챙겨주고 모르는 남녀가 만났으나 서로 남의 아름다운 별장들을 놀러 다닙니다. 게다가 저는 옛날 얘기 같은 거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그 중에는 꼭 무서운 얘기나 자신이 겪은 가위 눌린 얘기 같은 걸 해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전염병만 아니라면 책의 상황은 마치 바캉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저자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이런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는 남녀들을 냉소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이 의문이 책 3권을 모두 읽으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이야기로서 재미를 찾기보단 당시의 생활상, 도덕관념, 인간 간의 관계나 결혼 생활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지만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윤리와 쾌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지금의 나를 조이고 있는 생각 같은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끝까지 읽어볼 만한 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직접 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